한 기업이 9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임상현상 탑라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 1분기에 FDA와 허가 미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목은 2018년도 5월 알매수를 지정받아 FDA 허가 기간을 최대 1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바로 오늘 소개할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평소 헬릭스미스의 적정 가치와 예상 매출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로 헬릭스미스의 예상 매출액과 적정가치 부분인데요. 먼저 해당 종목의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약 30%에서 50%에서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으로 말초신경 손상 및 신경혈관의 허혈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각장애, 불면증 등을 수반하는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 환자 중 약 5%에서 20% 정도로 관찰되는 질환입니다. 현재 미국에만 당뇨병 환자 수는 3천만 명, 이 중 30% 정도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있으며 약을 먹어야 하는 14%의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은 2017년 미국 당뇨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항경련제인 리리카, 항우울제인 신발타 두 가지를 레벨 A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이외에 뉴론틴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인 뉴신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지침을 보면 통증을 동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1차로는 리리카를 우선적으로 투여하고, 여기에서 증상의 호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발타나 사망계 항우울제를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병용 처방을 1차적으로 치료하면서 현재 환자 평균 1인당 3.8개에서 4개의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병용 처방으로 1차적으로 치료를 받은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은 적절하게 통증이 조절되고 치료가 되지만 이 중 약 30%, 전체 당뇨병 환자의 4%, 130만 명의 환자들은 1차 약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환자가 VM200의 타겟입니다. 2차 치료제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신경계 자체에서 오는 신경병증 통증은 그 강도가 출산의 고통보다 강하다고 의료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아프다, 감각이 이상하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칼로 자르는 듯하다, 쥐어 짜는 듯하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화끈거리는 증상에는 사망계 항우울제를, 찌르는 듯한 통증에는 항경련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통증이 상당한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1차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130만 명의 환자들은 2차 치료제로 오피오이드 약물,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즉 VM200이 엔젠시스가 시판에 성공한다면 마약성 진통제와 1차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경쟁 약물인 만큼 한번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의학을 창시한 영국의 시드넘은 신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 중에 마약성 진통제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이 심한 말기암 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에게 널리 쓰입니다. 이 진통제는 중추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작용하여 진통 효과를 발생해 오피오이드라고 불립니다. 아편과 오이드의 합성어로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 마취제를 뜻하는 오피오이드는 코데인, 트라마돌, 모르핀, 옥시코돈 등이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천장 효과가 없어 약의 용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큰 진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정한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헬릭스미스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약물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오피오이드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오피오이드 시장의 60%를 공급해온 존슨앤존슨은 자사 제품인 듀루제시카, 뉴스탄 등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서 의사들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감췄습니다. 그 결과로 의사들이 심각한 통증이 아닌 관절통이나 치통처럼 심각한 통증이 아님에도 오피오이드 약물 처방을 남발하였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 대체제로 사용하게 되면서 2017년까지 약 20년 기간 동안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약물 오남용으로 약 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의 오피오이드 약물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통증이 심할수록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 10월 26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국 법무부는 여러 건의 오피오이드 처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주의 인센티브를 지급, 오피오이드 남용자를 추적해 앞으로 3년 동안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볼 때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2017년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디아벳 케어 보고서에 따르면 병행 질환이나 합병성 위험 정도를 고려할 때 뉴신타나 트라마돌 등 오피오이드 약물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관련 통증 치료에
제2선택제 또는 제2선택제로 권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엔제시스가 시판 시 미국의 정책적 효과와 효능 부분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약물을 상당 부분 대체 2차 치료제로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는 PDPN 시장에서 리리카를 제치고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통증 감소 정도와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 환자들을 분석했을 때 의학 대조군은 17.6%였지만 DM200의 피험자군은 48.4%에서 이러한 반응률을 보여 30.8%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임상 이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1차 치료제 리리카나 뉴륜티를 복용하지 않는 전체 58%의 환자들에서 VM200의 통증 감소 효과와 50% 이상 반응률이 훨씬 더 좋게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24시간 동안 느낀 통증의 평균감을 측정한 검사에서 통증 수치가 1.0 이상 감소하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VM200의 통증 감소 효과 3.55, 50% 이상 반응률은 68.4%가 보인 반면 리리카의 경우 통증 감소 효과 1.73, 50% 이상 반응률 40% 수준으로 의학 대조군과 25.5%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VM200의 치료 효과가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2차 치료제를 넘어서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VM202가 현재 진통제 시장을 약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7월 22일 열린 IR에서 김선현 대표는 이번 발표를 앞둔 3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3상이 2상과 다른 점은 2상에서 투여한 용량을 한 차례 더 3상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고 했더니 과거 생지 모델에서 한 번 투여와 두 번 투여의 시험을 진행했는데 두 번 투여했더니 보시다시피 그림처럼 효과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상 3상은 블라인드 테스트라 어떠한 양의 효능을 발휘했는지 아직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에서 이번 임상 3상에서 10명에서 100명 사이의 PDPN 환자가 100% 통증이 사라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가지고 헬릭스미스 부사장 윌리엄 슈미트는 1979년도 이래 약 40년 동안 진통제를 연구해온 사람인데 100% 통증이 없어진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임상이지만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VM200의 효능이 매우 좋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시장 분석 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8.7%씩 성장해 2026년도 7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PDPN 환자 중 기존 약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군이 60%에서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해 현재 규모는 약 10조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 전망은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화이자 리리카 매출액 약 48억 달러, 2019년도 49억 7천만 달러로 3년 동안 약 4% 성장했습니다. 2015년도 리리카의 매출에서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가 당뇨병선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8년도 리리카의 PDPN 처방은 약 1조 2,500억 규모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PDPN 시장에서 리리카의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018년도 PDPN 시장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PDPN 환자 중 기존 약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비중을 추가하면 2018년도 PDPN 전체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근본적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충족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최종적으로 PDPN 시장 규모는 7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VM202의 예상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 먼저 출시 예상 약가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3월 시장조사 업체는 1인당 연간 약가를 36,000달러, 최대 연매출은 103억 달러로 약 11조 3천억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11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뷰포인트는 1인당 연간 약가는 FDA로부터 증상 완화제로 인정받을 경우 3만에서 5만 달러, 그리고 질병 치료를 인정받을 경우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책정하였고 1인당 연간 약가를 5만 달러로 책정하면 연간 최대 매출은 168억 달러, 약 18조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두 개의 평가기관 모두가 최대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이밸류에이트 파마의 월드프리브 2024년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릴 전무의약품으로 키트루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뷰포인트가 제시한 최대 매출액은 키트루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개 업체 모두 글로벌 탑10 안으로 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VM200의 수년제 가치는 헬릭스미스가 기술 이전 없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141억 달러, 약 15조 5천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기술 이전 시 지분에 따라 최소 4조 5천억 규모에서 최대 8조 7천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 최대 매출액이 10조 원이라는 금액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비파마 수준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M200이 엔제시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엔제시스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거나, 둘째, 기존의 시장에 출시된 약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거나, 셋째, 엔제시스를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거나입니다. 한번 현재 1차 치료제를 쓰고 있는 리리카와 비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카의 경우 미국 기준 1년 약가가 대략 5,000달러 정도, 여기에서 PDPN 환자는 진통제를 평균 3.8개에서 4개를 처방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대략 1년간 2만 달러의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최근 7월 20일 IR에서 공개한 3상 부작용 데이터입니다. A는 부작용, SAE는 심각한 부작용인데 450명의 임상 3상 환자 중 62명의 환자에게서 96개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심각한 부작용은 2명의 환자에게서 2개가 있었습니다. 반면 리리카의 경우
임상 3상에 참여한 337명의 환자 중에서 부작용이 357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수까지 감안한다면 부작용이 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엔제시스의 약간은 얼마가 적당할까? 현재 유전자 치료제 현황을 통해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제는 다음과 같은데 보시다시피 매우 고가인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콜라테진입니다. 안제스사의 간세포 성장이자 유전자 치료제 콜라테진의 적응증은 중증 하지 허혈입니다. 바로 이 동일한 적응증에서 헬릭스미스는 2004년도 VM202의 파이프라인을 중국 노스랜드에 기술 수출했는데 현재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통증 완화제를 허가 시 1회당 6,000달러, 1년 치료 비용은 25,000달러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리리카와 진통제를 사용하는 2만 달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각종 진통제의 부작용과 내성을 볼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도 8월 리리카의 용도 특허가 만료되면서 현재까지 시장에 총 227개의 제네릭 의약품이 쏟아져 나왔고 미국 시장에는 2019년도 7월 19일 기준 9개의 리리카 제네릭이 승인된 상황입니다. 즉 통증 완화제로 시판된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겠습니다. 1차 치료제로서 리리카 경쟁 및 최대 시장 점유율 10%로 가정, 연매출은 약 10조 5천억원 규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로 밝힌 2차 치료제로서 마약성 진통제와 경쟁 및 최대 시장 점유율 10%로 가정한다면 30억 달러, 약 3조원 규모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치료제로 승인을 얻는다면 약간은 대폭 올라갈 것입니다. 단순 통증 완화제만 있는 시장에서 근본적 치료제로 출시된다면 PDPM 환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 치료제로 승인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7월 20일 열린 IR에서 김선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적 치료제로 지위를 차지하려면 신경에서의 전달 속도, 신경의 무감각 등 이 분야에서 통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해서 어떤 걸 받을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FDA 알멧 정의 자체가 이미 우리 약물을 재생의학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근본적 치료제로 허가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알멧으로 지정된 만큼 근본적 치료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51%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알멧 지정은 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것은 VM202가 통증 치료제가 아닌 근본적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섣불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상의 케이스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유전자 치료제 가격은 1회 투여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NJCC 특성상 비현실적입니다. 이를 볼 때 리서처 TV 기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PDPN 치료 비용 2만 달러의 2배 수준이거나 통증 완화제 대비 2배 정도 높은 가격, 1년 약가 약 5만 달러 수준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가정으로 최대 매출액을 산정한다면 약 210억 달러, 하나로 21조 규모가 나옵니다. 리서처 TV 기준으로 검증 결과 두 개의 시장 조사 업체에서 제시한 최대 매출액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상 탑9이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국내 제약업계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헬릭스미스의 적정 가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빅파마가 유전자 치료제 개발 인수 발표는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2월 로슈는 스파크 테라피틱스 유전자 치료제 개발 업체를 48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스파크는 최근 럭스터나 망막 이형약질 유전자 치료제로 FDA로부터 처음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젠은 나이트스타 테라피틱스를 총 8억 7,7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나이트스타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유전자 망막 질환에 대해서 중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바티스는 미국 유전자 치료제 개발 업체인 아벡시스를 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벡시스는 다양한 신경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사일형 척수성 위 근축중 치료 후보 물질이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는 유전성 간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 프랑스의 바이오텍 기베 테라페틱스의 지분 15%를 4,500만 유로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임상 1상과 2상에서 특정한 데이터가 전달되면 나머지 주식을 모두 최대 5억 6천만 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취득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번 3상 탑9이 성공적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는 로슈의 케이스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 적정 주가는 26만 9천 원으로 현 수준에서 약 4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VM202의 파이프라인 확장성과 알멧 지정으로 본다면 아벡시스 케이스의 대입 시 적정 주가는 48만 5천 원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이번 임상 3상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서처 TV는 그 어떤 바이오 기업보다 헬릭스미스가 3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접 분석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이번 임상 3상은 2상과 동일한 디자인에서 용량을 1에 더 투여하는 방식만 다른 점입니다. 즉 2상에서 나온 긍정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연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헬릭스미스가 이번 3상에 꼭 성공해서 국내 제약업계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